네, 양일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 네 분의 발제자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기로 위원장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영순 대표님께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발제자에 설명해 주신 한국판 뉴딜과 제주형 뉴딜에 대해서 우리 그 제주 기업들 현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도정이나 또는 제주도 의회에 기업인으로서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위원장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제주도가 굉장히 많은 거를 준비하고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사실 기업들은 그 각각의 사업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사업 영역에 따라서 갖는 기대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럼 공통적인 기대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인재 육성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사실 먼저 그 제주도에서 그 기업 지원 활동으로 해주신 그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를 먼저 그 말씀드리고 되게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더큰네일 센터입니다. 그 더큰네일 센터는 그 대박을 쳤죠. 사실 지금 이제 3년째인데 지금 기업들이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제주도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거죠. 사실은 뭐 서로 채용을 하고 싶어서 난리가 와서 지금은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뽑고 싶어도 못 뽑고 저희 회사도 사실은 지원을 했는데 뽑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배출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실제로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직업이 나의 가장 좋은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청년들한테 아주 어떤 자기 개발이나 혁신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건강한 그런 것들을 전파시키는 아주 건강한 바이러스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한 명의 인재가 사실 한 10명한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 제도는 앞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강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전환인데요. 그럼 사실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뒤처진 것이 디지털 전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영업자나 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쉬운 일이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이것이 저는 앞으로 제주도 경제에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뒤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산물 유통 분야 같은 경우를 봐도 산지에서 출하되는 출하가 비율이 소비자가 대비하면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럼 50%가 넘는 부가가치를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찾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외지로 다 이전이 되는 거고,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은 시골에 있는 그냥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촌의 생산지로 그냥 전락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소기업, 뭐 중소기업, 뭐 대기업 지원 가리지 않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것을 제주도가 좀 전면적으로 좀 혁신하는 그런 계기가 지원하고 혁신하는 계기가 돼야 하겠고요. 그리고 뭐 실례로 보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유통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디지털 기반의 유통을 하는 기술 기업인데, 제주도의 3대 중점 분야인 바이오 분야를 보면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어요. 모든 분야들이. 저희 같은 회사는 마땅히 지원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도의 3대 중점 산업 분야에 모두 디지털 전환, 디지털 변환, 디지털 기업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각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도 뭐 학교에 있는 입장으로서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아주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 위원장님 이제 우리 발표 내용 참 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사업 성과의 돈의 기여도 제고, 그다음에 기술 기반 사업의 기술 역량 확보, 굉장히 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제주형 뉴딜에 제주 기업의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이 이 제주도와 우리 제주 경제의 산업 구조가 갖고 있는 이 괴리감, 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은 뭐 모든 분들이 발표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제주는 사실은 영세 소상공인대 비율이 거의 뭐 한 9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뉴딜을 제가 발표하면서도 뉴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좀 대기업들이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분야들이 결국은 좀 우리가 직접 같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재원의 문제거든요. 재원의 제주도의 재원이 결국은 국가가 그 사업에 지원을 하지만 제주 재원이 같이 태워져야 되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존하는 기업을 구성하는 사업자들한테는 관심이 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까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산업 구조 그리고 우리 양 대표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발표를 그 속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쨌든 디지털 강화를 통해서 여기에 그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또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구조는 그렇게 돼 있지만 또 1차 산업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포지셔닝 수치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지역 경제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좀 안정장치 역할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정말 직격탄을 관광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나마 그 당시에 좀 1차 산업 분야가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이 위기를 좀 극복하는데 넘어서는데 좀 많은 도움도 됐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지금 뭐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 어쨌든 지금 그 강하지만 큰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제주도에 주로 그 지원 정책을 보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산 단가와 소비 단가의 이 차이점들이 다 이제 저희들은 뭘로 받느냐 하면 뭐 물류비의 부담, 물류비 지원 이런 방향의 접근들이 주였습니다. 사실은 물론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큰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도 뭐 물류 체계의 혁신과 디지털화 내지는 관리를 통해서 비용도 줄이지만 육지부와의 경쟁력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되면서 보완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기대를 걸어보는 거는요. 이 4차 산업이 될 때 규모나 이런 그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분야보다 아이디어를 통한 사업 기회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럴 때 공간적 그다음에 뭐 재정적 뭐 이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가 새롭게 생겨나지 않을 것인가라는 좀 기대는 해봅니다. 현재는 좀 고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용 석자연구원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우리 양일석 대표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 발제자가 말씀하신 생명섬 제주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우리 그 제주 기업들이 이 생명섬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일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질문이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두 개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명성 제주 저도 정말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결국 생명섬은 이제 환경하고도 이제 직결되고 있어요. 사실상 그 제주의 그 기업들에서 가져야 될 거는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방성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고요. 세 번째는 도덕적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개방성은요. 결국 이제 친환경 개발이나 이런 생명성을 하려면요. 외부 자본과 외부 기술과 외부의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앞으로도. 근데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제 밥그릇 싸움이나 아니면은 자기들만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그 이제 편협적인 이런 이너서클을 통해 갖고 그걸 저항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면은 이제 그 결국 생명성으로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자체적으로도 이제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수많은 이제 기술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생명성 제주를 건립을 하게 되면요. 수많은 기술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 제주의 기술이 얼만큼 있냐가 향후에도 수많은 이제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태동된 기술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해서 수출도 분명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 경영입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생명섬을 만드는 거는 그게 도민들이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만은 그거를 기업들이 이거 나의 돈벌이로만 생각을 하고 자꾸만 이걸 가지고 이윤 추가에만 본다고 해서 지역 사회와 갈등을 맺거나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 생명섬 제주 프로젝트라는 부분들이 결국 도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오히려 이 속도가 앞으로 가야 될 속도가 굉장히 더딘 속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 의원님께 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세계 환경수도 조성 계획에 보면 친환경 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있고 또 미래형 녹색 경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상당히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가능할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가 환경수도 조성 기본 계획을 2014년도에 수립했었고 다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친환경 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녹색 경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이 환경 부문에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큰 정책 변화 없이 이 녹색 분야, 친환경 산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 일자리 창출 부분이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대만큼 진전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발표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을 42% 줄였는데 우리는 149%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를 우리는 줄이지 않고 쭉 성장하는, 다시 말해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우리 경제 패턴이나 삶의 패턴이나 농업 방식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계획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전환 쪽에 방점을 두고 접근을 했더라고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을 20%까지 높여보자, 그 이상으로 높이자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일자리보다는 어쩌면 전환 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해서 친환경 관광 산업의 비중을 30% 늘리자. 그래서 체험하고 탐방하고 환경 교육하는 관광을 늘리자는 측면에서 사실 일자리 방안도 얘기했고요. 친환경 산업 비중을 30% 늘리자 하고 있지만 현재 있는 산업 중에 무엇을 어떻게 늘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산업도 2014년 수립 당시 2010년도에 한 60만 명 정도 마이스 참가자가 있었다면은 이것을
만까지 무려 한 10배 가까이 그 증가하는 방향으로 친환경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큰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이나 지향하는 방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친환경 일자리 창출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대전환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제주에서 30년 후, 50년 후 이와 같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탄소 중립 부분이라든지 순환경제 부분을 통하면 굉장히 일자리 창출이 많은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좀 전에 양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덕적 마인드만으로도 친환경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대전환에 맞게 제주가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게 되면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일들이 많거든요. 생태계도 많고 그다음 태양열이라든지 그다음 풍력 발전과 관련된 그러한 신규 일자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맞춰가야 되는데, 저는 현규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뉴딜 정책이라든지 뉴딜 2.0이라든지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그다음에 세계환경시도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분리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통합적으로 엮어서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이 나오지 않으면 구호는 좋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먼 훗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제의 목표와 방향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지표를 설정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런 전략적 전환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용순 대표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쭉 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기술 중심의 기업에게는 4차 산업혁명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너무나 공감합니다. 제주 기업들이 이러한 수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우리 제주도 기업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는 기술들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이제 그 기술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보면 제조업 기반으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들이 있고 서비스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유통이나 관광 산업의 서비스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이 실제로 필수적인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분야, 이게 자연적인 환경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유망한 기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기업들이 이 디지털 전환에서 너무 뒤처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투자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들을 지금 서비스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마련을 해줘야만 제주도 그 경제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흐름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비관적인 얘기지만 이제 그런 지금 기회를 놓친다면 이게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좀 변방에 있는 좀 농촌 지역이나 동남아에 있는 휴양지 뭐 이런 식의 취급을 받게 될 가능성도 사실 없는 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부분은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제주도에서 신재생 에너지 자체를 뭐 개발하거나 이런 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제주도는 그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전후망 사업에 대한 서비스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다른 지역 어디보다 더 유연한 제도와 그다음에 시험, 인증, 뭐 신기술에 대한 시범 서비스 같은 것에 대한 환경과 인프라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제주도에 와서 많은 그 활동들을 하게 만들고 제주도는 그 전후방 사업의 서비스업이나 그걸 활용해서 하는 그 업종 이런 데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사실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뭐 항만 산업이라든지 국제 유류 무역 뭐 이런 것들을 외국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거기서 싱가포르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 항만업이나 유류 그 무역 같은 거에 그 본질적인 사업보다는 그 전후방 사업에서 국가에서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거기서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싱가포르식 모델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태형 박사님, 우리 그 발제자 내용 중에서 제주도를 대체 불가한 제주로 포지션해야 된다. 뭐 저도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 보니까 이제 가장 여행하고 싶은 곳, 가장 살고 싶은 곳, 가장 좋은 사업 환경, 가장 좋은 창업 환경, 가장 좋은 혁신기업 지원 환경, 우수 인재 유치 및 육성, 지역 자본의 초기 투입, 초기 기업 투자 등 굉장히 그런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 포지셔닝하고 우리 생명섬 제주하고 공존이 가능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박용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그 내용은 제가 생명섬 제주에 대한 정의를 쭉 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박용순 대표님 발표에 보면 가장 여행하고 싶은 것, 살고 싶은 것, 좋은 환경, 이게 제가 생각하는 생명섬 제주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아마 저는 환경을 내서 이쪽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경제 측면에서 박용순 대표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직 제주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생명섬 제주와 박용순 대표께서 발제하신 포지셔닝 전략과 다르지 않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상만을 보면 아물란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점점 그 환경이 나빠지고 있고 용천수도 줄어들고 있고 습지도 줄어들고 있고 지하수도 오염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 맞게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을 개발하고 훼손하고 하면서 그러한 대가로 얻는 발전이었다면 이제는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고 하면서 환경 가치가 창출하는 에너지를 갖고 활용해야 된다. 물 문제가 심각하지만 제주에 오면 삼다수의 깨끗한 수질이 있다. 제주에 오면 삼다수로 재배한 농작물이 있다. 뭐 삼다수로 키운 어떤 양돈 축산물이 있다. 먹거리가 굉장히 안전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행하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이러한 것이 되죠.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규제 프리존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다른 지역보다도 규제가 강화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는 특별법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규제 프리존이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계실 거다. 4차 산업혁명이 자연을 토건처럼 이렇게 파헤치면서 하자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인재 육성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그래서 생명섬 제주는 저는 구호에서 그치면 안 된다. 세계 환경수도 많은 변화를 이루어졌지만 현상에 끌려가고 있는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본질을 바꾸는 우리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가장 1순위여야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창출하는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초점을 맞춘다면 포지셔닝 전략과 제가 강조했던 이제는 생명섬 제주하고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저는 제가 발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양희석 대표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특별히 그 내용 중에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그 디지털화 워크플로우가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그 제시해 주신 그 디지털화 워크플로우가 우리 제주 지역 소상공인 현실을 딱 보면 상당히 좀 높은 벽으로 좀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약간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 대표님께 따라서 우리 제주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그죠? 지원. 그런 어떤 지원책이 있나 하는 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일단 제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이게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는 당면한 과제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고민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디지털화 시기는 좀 늦춰졌다라고는 이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디지털화가 우리가 100개의 소상공인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소규모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요, 한 아주 적은 숫자로 뭐 이제 아일랜드 박스도 그렇지만은 디지털 솔루션을 경험을 많이 하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 이 디지털화라는 것들인 경우에는 결국 그레이드가 결국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수많은 차별화, 이 그냥 단순하게 디지털화가 아니라 업종별로, 그리고 업종도요. 참 보면은 이제 식당이다. 그러면 우리는 식당에다가 지원하자면 식당도 이게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데하고 고기국수 판매하는 데랑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고객이 타겟이 달라요. 이게 바로 고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산업 이 카테고리를 세분화돼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같은 고객군을 가진 사람들끼리 디지털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제일 못하는 거의 80-90%의 디지털화를 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지원이 필요하고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해요. 인식에 대한 전환은 이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해요. 그러면은요, 사실상 기관에서 별도의 조직과 아니면은 세부 아웃소싱 되어 있는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갖고요, 그 희망자들에게 떠먹여 줘야 돼요. 디지털화 세팅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다 떠먹어주고 한 번 디지털화를 맛보고 나면은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좀 오른다, 도움 됐네 라고 하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의 첫 번째 경험을 해주는 게 가장 우리 기관에서 도와줘야 될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지원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현결위 위원장님, 우리 그 제주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 지원 센터가 이제 있고요.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소상공인을 위한 그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포함해서 역량 강화에 대한 우리 현 의원님의 의견과 또 방안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전통시장 소상공인 그 영세기업 지원 대책들은 뭐 해마다 준비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보면 기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가장 큰 틀은 뭐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만으로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지금 화두가 주어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뭐 1차적으로 우선 좀 비대면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바뀐 게 뭐 라이브 커머스를 필두로 한 뭐 온라인 판매라든가 비대면 판매에 대한 이런 방향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좀 추진됐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수립되고 이제 올해 그러한 정책들이 지원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 이게 상황에 따라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소비자의 욕구부터 대상부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게 개인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런 방면에서 지금 센터를 활용해서 그러한 정책들이 좀 필요한다는데 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아마 이제 빠르게 우리가 이게 뭐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를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지금 그와 관련 안 된 다른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그 더 큰 내일 센터의 그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공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선발된 사람들과 그 선발된 교육된 사람들이 교육 과정을 거쳐서 딱 이게 연결이 되는 기업하고는 궁합이 참말 잘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과연 이게 모든 청년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해마다 60억, 150억, 뭐 200억 이런 식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성공에 대한 지금 분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잘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자리 재단으로 확장하는 지금 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조직을 설립하고 확대하는 부분은 한번 해놓으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좀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자 하면서 저는 사실 그러면서 좀 우리 사회자님이나 우리 김태균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대학의 기능이 사실은 이걸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대학의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더 큰 내일 센터를 찾는 이런 그 인원들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 기존의 조직의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도 좀 혁신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이 역할을 이 예산보다 이 예산 정도가 투입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교육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강소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가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펀드가 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모태 펀드가 만들어지고 우리 지방 공기업들, 지방 기업들이 또 참여하고 또 이제 행정도 참여할 여지가 있고 해서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원지사학에서 한 2천억 규모까지 규모를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거를 투명하고 그다음에 좀 그 심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알려지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까지도 좀 깜깜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이러한 제도들이 잘 정착이 되면 제주를 찾는 강소기업이 자리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저희 김태균 교수님 말씀하셨던 지금 뭐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환경 수도라든가 이제 뭐 환경 수도의 개념 정리는 좀 더 필요하겠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제주 사회,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노력이 되는데 어쨌든 제주에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수립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 속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하고 가장 최상위 법정 계획들을 잘 잡으면 그 산하 계획들이 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요. 그걸 전제로 할 때는 저는 어쨌든 소통과 공감이라고 봅니다. 예. 도민 사회가 합의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진행이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제주는 좀 폐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미 개방된 지가 오래되거든요. 이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 제주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간의 소통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우선. 이거는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좀 힘들다.
사회적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분야의 노력들이 전제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며 오늘 토론을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발표를 통해서 또 이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구슬이 스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도 집행부와 도의회 또 우리 기업인들 또 우리 제주도민들 모두가 원팀 정신으로 오늘 나온 다양한 구설들을 꿰는 그런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글로벌 제주 상공인 리더십 포럼의 세션 프로그램인 제주 상공인 자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현기로 위원장님, 김태현 석자연구위원님, 박영순 대표님, 양일석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시간을 내어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제외 제주 상공인과 제주 지역 상공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